지금부터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한 국정과제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주최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부, 2부 사회를 맡은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소장 성동규입니다. 이어서 내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소의 상임 고문이시고 현역 의원 중 최다선의 7선 의원이신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소 이사장이신 구재남 이사장님이십니다. 경기도 광주 국회의원을 맡고 계신 노철래 의원님이십니다. 전 건국대 총장이셨던 맹원재 총장님이십니다. (18대) 국회의원 역임하셨던 김노식 의원님이십니다. 역시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윤상일 의원님이십니다. 엄태영 전 제천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노기산 인왕사 주지스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는 14분의 이사들이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제가 호명을 해드리고 같이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종웅 이사님이십니다. 우국환 이사님이시고요. 김은구 이사님이십니다. 최선집 이사님 참석해 주셨고요. 강상근 이사님, 우상아 이사님, 이상 10분의 이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주제 통일헌법의 내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효원 교수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아주실 경희대 법학대학원의 노동일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통일헌법에 관련돼서 토론해 주실 국민대 법학과의 박정원 교수님 참석합니다. 이 주제 한국경제의 향후 방향과 박근혜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연세대학 경영대 학장을 맡고 계신 박영렬 교수님이십니다. 건국대 경영학과 김주건 교수님 토론자에 오셨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김주현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방송도 되고 있는 만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30분 이내로 발표를 듣고 또 토론자분들께 10분에서 15분 정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축사에서 서청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독일 드레스덴을 방문을 하셨을 때 소위 한반도 통일 부상 및 교류 협력 확대 제안에 관련된 세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께서 올해 초에 통일 대방론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하였고 이어서 또 통일준비위원회 구상 역시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올해 들어서 큰 통일에 관련된 이슈가 발표된 걸 보면 통일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가장 핵심적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서청원 의원님께서도 지난 2월 17일 여야 중진 의원 모임에서 초당적으로 통일헌법을 준비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 첫 번째 주제 통일헌법이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쟁점 사항이 뭘까라는 것을 짚어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침 법학계에서 이 통일헌법만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시는 이의원 교수님을 모시고 발제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역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의원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이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대학교 이효원입니다. 주제가 통일헌법에서 큰데요. 오늘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왜 통일헌법이 필요한가, 서로 마련돼야 되느냐 하는 통일헌법에 대한 필요성과 통일헌법이 가지는 교범적인 함의라는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 현실적으로 통일헌법이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 절차적인 측면에서 통일헌법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기본적으로 체계 정합성을 가지는가 하는 절차적인 측면 하나, 또 하나는 통일헌법을 제정한다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가장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국가 조직에 관한 기본 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이 필요한가, 또 왜 통일이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이 어떤 모습인가 라는 어떤 내용,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컨센서스나 합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 통일의 필요성에서부터 통일헌법의 구체적인 모습까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의논과 또 주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한국의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규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눠드린 파워포인트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먼저 통일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인 의무다. 따라서 통일해야 된다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통일 국가의 미래상은 어떤 국가가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아주 추상적이겠습니다만, 남북한 주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 우리 통일한국이 지향이 될 바로 미래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그러한 헌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통일헌법을 통해서 제시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결국 통일헌법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통일이 되든 간에, 언제 되든 간에 결국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장치를 구체화시키는 기본적 기준이기 때문에 통일헌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통일한국에서 입헌주의 혹은 헌법주의가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통일헌법이 잘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과 관련된 헌법 쟁점 사항은 크게 단계적으로 보면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을 대비한 현재 헌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 다음 두 번째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통일 헌법이 마련돼야 될 것인가 하나.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는 결국 통일이 달성된 다음에 사회 통합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헌법 개정 작업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걸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로 두 번째, 결국 통일이 달성하고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통일헌법의 모델이 마련돼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절차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헌법의 기본 원리가 뭐가 돼야 될 것이냐 하는 하나의 추상적이지만 일반적인 규범적 기준이 제시돼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우리가 현실 기초로 출발해 봤을 때 남북한 헌법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니까 남한 헌법도 그렇고 북한 헌법도 그렇고 통일 헌법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득기본법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결국 남한 헌법을 뒤져봐도 통일 헌법을 준비한 규정은 전혀 없고, 그것은 건국 헌법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헌법 역시 통일 헌법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북한 헌법으로부터 어떠한 통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추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과 헌법적인 가치, 이것을 기준으로 결국에는 헌법의 어떤 기본 원리를 추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크게 보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통일한국의 헌법, 통일헌법의 기본 원리를 어떻게 추출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남한 헌법 같은 헌법을 보자. 혹은 제3의 길, 이걸 통합을 하거나 또 새로운 그동안 우리 인류가 발명 혹은 이루어놓은 다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로 가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을 비교해 봤었을 때 저는 결론적으로 남한의 헌법의 기본 원리, 또 남한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하고 통일 한국의 헌법적 가치가 거의 대부분 동일하다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헌법적 가치가 북한의 헌법적 가치를 확장시키고 북한의 헌법 체제를 무시하거나 배제해야 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결국 이 내용을 들여놓고 봤었을 때 결국 통일한국의 헌법적 가치는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지향하는 내용과 기본적인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통일헌법에 있어서의 특별히 주의할 부분은 저는 네 가지 기본 원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절차적인 측면에서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남북한 주민의 주권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주권적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 헌법 체제를 보면 결국 주권자가 인민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주권자는 노동자, 근로자, 인테리, 또 군인 등의 어떤 소위 말해서 계급 이론에 기초해서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국민주권주의가 아니라 어떤 계급 이론의 바탕을 둔 주권주의라서 주권의 범위가 제한되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어떤 노동당의 독재에 의해서 북한 주민의 현재도 북한 주민의 주권적 의사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서는 남한 주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주권적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설정이 참 무척 다양하죠. 그렇지만 공통적인 것은 결국 사회민주주의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국가 원리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당연히 포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북한 체제가 전제로 하고 있는 일당 독재라든가 정체주의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는 통일 한국에서 포섭될 수 어렵다고 봅니다. 단 세 번째가 국제평화주의입니다. 결국 통일되는 과정에서나 통일이 완성된 이후에 그 통일 한국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도 기여를 하고 그것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하는 부분들은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외국에 대해서 좀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네 번째가 민족주의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통일에 있어서의 이념적인
중요한 정통성과 또 이념적인 기준이 아직까지는 민족주의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걸 저희들이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민족주의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폐쇄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전체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 그럴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남북한 관계에서의 통일에 대한 정통성과 정당성은 당연히 민족주의가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민족주의는 어떤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제 평화주의와 결합될 수 있는 열린 민족주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통일 헌법을 어떻게 만들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통일 헌법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부분은 결국 통일을 어떤 방식으로 통일할 것이냐 하고 사실상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통일의 방식과 상관없이 통일 헌법의 제정 방식은 다 가능하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통일 헌법의 제정 방식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통일 헌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한 헌법도 아니고 북한 헌법도 아닌. 그다음 두 번째는 남한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통일 헌법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 방법 이외에 옛날에 키프러스가 한번 통일되기 위해서 군투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유엔이라는 제3 국제기구가 통일 헌법을 마련해서 그것이 이제 각 남북한 국민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좀 더 한쪽 입장에서는 통일 자체가 필요 없다. 지금 현재 남한 헌법이 그 규범률 자체가 한반도 전체의 규범률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규범적으로는 통일법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다. 남한 헌법 그대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장 역시 언제냐의 문제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남한 헌법도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수정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국 1948년도 남한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 규범적으로는 이 현재 우리 남한 헌법이 북한 한반도 전체의 규범력을 갖는 걸로 규범적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 인민의 객관적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1948년도 헌법이 제정되었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5월 10일 날 선거를 할 때 저희들이 198명의 재헌의회 의원을 선거를 해서 거기에서 이 공부 헌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규범적인 정통성과는 별개로 지금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하는 과정에서 일단 만들어진 1948년 헌법에서는 나름대로 북한 주민의 주권적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규정에서 헌법 4조를 비롯해서 전문도 그렇고 여러 곳곳에 통일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통일되는 과정에서 이 규정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정도와 형식의 차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남한 헌법을 개정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통일 한국의 헌법적 가치를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통일 헌법을 이 둘 중에 어느 방법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준비하는 게 타당하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 기준을 두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어느 방법이든 간에 통일 한국의 헌법적 기준을 봐서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그러면 배제해야 될 것이고 규범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 남북한 사회 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필요성 문제.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가능성의 문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적용해 봤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통일 방식이 합의 통일이냐 흡수 통일입니다. 사실 합의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이 합의해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한다는 것을 상정하기 쉽고 흡수 통일이라는 것은 전제를 하겠습니다. 남한 헌법이 없어지고 북한 헌법으로 흡수가 아니라 북한 체제가 붕괴가 되는 어떤 다른 국제 사태를 통해서 결국 남한 헌법이 확장된다는 것을 흡수 통일로 이제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흡수 통일을 제대로 한다면 남한 헌법이 확장된다는 것하고 좀 더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는 다소 합의 통일 같은 경우는 예멘의 헌법에 이제 사례를 기초로 하고 흡수 통일은 독일의 사례를 기초로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용어 선택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합의 통일에 대응되는 개념은 합의가 아닌
타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통일되는 것과 합의 통일이 조정되는 것이고, 흡수 통일은 어느 일반이 사라지고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이 양 당사자 아닌 제 삶의 대안에 따른 통일, 이 서로가 대응되는 개념인데, 약간 이제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쪽 측은 매우 키가 큰 사람이라고 하고 한쪽 측은 뚱뚱한 사람이다. 그래서 구별 비율이 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의 통일이냐 비합의 통일이냐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합의 통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한다는 것은 폭력일 뿐이고, 결국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합의 통일이어야 된다. 그런데 통일에 있어서 내용적인 측면을 바라본다 그러면 결국 그런 의미라면 흡수 통일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 한국의 헌법적 가치와 남한 헌법적 가치를 비교를 해보자. 또 북한 헌법 가치를 두고 보자. 이랬을 때 결국 남한 헌법을 기초로 한 통일 한국의 헌법적 가치가 실현돼야 된다. 그렇다면 그것을 흡수 통일이라고 표현한다면 결국 흡수 통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은 급변 사태가 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의 주권적 의사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뭐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뭐 갑자기 붕괴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뭐 과도 정보가 될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 보통 그러한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흡수통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흡수통일이라면 그런 흡수통일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의 헌법적 가치로도 부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평화통일이냐 비평화통일이냐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통일 한국의 헌법적 가치 역시 평화통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평화통일은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걸 기준은 단계적 점진적 통일과 이례적 완결적 통일입니다. 결국 이것은 현재 남한의 통일 방안에 따르면 단계적 점진적 통일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렇게 점진적 단계적 인 과정을 거쳐서 통일된다 그러면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것도 구체적인 통일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 것이냐 혹은 남한법을 개정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분법적 구조로 나누어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일 방안으로서는 단일 거냐 일반국 거냐 하는 문제 역시 우리 헌법적 가치나 헌법적 기준에 따르면 어느 일반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일 방안을 본다면 우리 남한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에 따르면 최종적인 통일 국가로서는 단일 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고, 북한 통일 방안에 따르면 일반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일 방안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통일 방안과 통일 헌법을 제정하는 방법 사이에는 논리적인 연계성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구체적인 통일의 상황에서 국제사회 여건이 어떠냐, 혹은 남북 간의 관계는 어떠냐, 또 북한 내부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통일 합의서 문제입니다. 통일 합의서는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독일이나 예멘이나 통일 방식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통일 합의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 합의서라는 것은 사실 헌법적인 내용입니다. 통일 국가는 어떤 식으로 마련된다, 또 통일 헌법을 어떻게 마련한다, 그 다음에 뭐 통일 국호는 어떻게 한다라든가 이러한 통일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통일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에는 그 통일 합의서에서 통일 헌법을 마련하는 기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 제기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통일 합의서는 헌법적 효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 따르면 조약으로 보더라도 조약 국력과 통일할 효력이 있다고 6조 1항에서 얘기하고 있어서 법률적인 효력만 갖는 걸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헌법적 해석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 통일 합의서가 헌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법률적 효력만 갖는다면 그 헌법과 남한 헌법, 통일 합의서와 남한 헌법이 서로 모순되면 그 합의서가 우리 남한 헌법 위반돼서 위헌이 선고되면 이거는 통일 과정에서 치명적인 방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 합의서가 체결되면 그 합의서에 따라서 남한 헌법을 개정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통일 합의서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절차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통일 헌법을 제정하는 기준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것이냐 혹은 남한 헌법을 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하고 또 유효적절한 수단을 우리가 현재 관점에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남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좀 더 적칙성 있는 준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는 결국 북한이 체제 전환이 체제가 전환이 되든지 해서 최소한 통일 한국의 헌법을 같이 마련할 수 있도록 남북한 사이에 헌법적 가치가 아주 간극이 좁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북한 체제를 전제로 한다면 새로운 헌법을 만들 가능성은 또 그리고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사회 통합의 기회가 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남한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통일 헌법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 준비하고 또 통일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신헌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실체적인 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하면서 결론으로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논의가 될 수 있는 국가 형태입니다. 즉, 단일 국가가 될 것이냐, 일반 국가가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헌법에 이것만 말하고 저것만 말하는 아닙니다. 그리고 통일 방안에 따라서도 실현 가능한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일 국가를 주장하시는 분이나 연방국가를 주장하는 학자들 의견도 일단 수적으로 보면 좀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연방국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좀 더 주장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단일 국가 의견은 통일 국가는 결국 우리가 민족 공동체의 기준으로 단일 국가여야 된다는 것이고 연방국가는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북한 체제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연방국가를 하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각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통일을 준비한다면 단일 국가를 전제로 하고 일단 그것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연방국가 하더라도 남북한 사이에 각 지방을 이루는 각 지방이 서로 공통되는 통일 한국의 헌법적 가치를 공유했을 때라야만이 연방국가로 가능한 것이지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은 상황이 연방국가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연합에 불과한 것이고 또 설사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분단으로 되어들 수 있고 그리고 사회통합에 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관점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은 저는 1차적으로는 단일 국가를 전제로 한 통일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유효적절한 준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 형태입니다. 크게 보면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 의원내각제로 할 것이냐, 이원정부제로 할 것이냐, 또 이제 회의정부제로 할 것이냐에 관한 그간의 학자들의 또 관련된 분들의 주장과 내용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는 이런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한국이 유리하다. 또 이원내각제는 이런 장점이 있다. 또 이원정부제는 그렇다. 한 일반적인 남북 통일을 전제로 한 고려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부 형태의 제도의 장단점을 근거로 해서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다 선택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이거는 남북 간의 관계가 특수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부 형태가 낫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은 통일이 되는 상황에서 남한의 상황,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이 국회 구성 부분입니다. 결국 야권제로 할 것이냐, 당원제로 할 것이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압도적으로 야권제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야권제에 찬성합니다. 가장 큰 근거는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한국의 목표는 하나의 국가공동체, 단일한 국가공동체인데 이 의회 구성에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당원제로 됐을 경우에는 결국 인구 편차에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의사는 언제든지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현재 남한의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다면 더욱 그들에게 그 구조가 심화됩니다. 따라서 통일한국에서는 양원제를 해서 물론 통일되고 나서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바꾸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최소한 하원은 정부 비례에 따라서 단일한 성적으로 해서 통일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고 상원은 남북한 동수로서 북한 지역 주민 자체의 의사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통합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될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 두 가지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체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현행헌법을 개정해서 현행헌법 안에다가 통일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본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통일 합의서를 미리 준비해서 통일 합의서를 통해서 통일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절차적이고 내용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 통일헌법 안에다가 기본적인 국가 구조와 또 주권권이라든가
또그 사법제도 등을 포함해서 그렇게 규정하는 이 세 가지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